인사하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제일 더운 날에 여러분을 뵙게 됐네요. 그죠? 금년 들어 최고의 더위라는데 과일차게 또 공부해야죠. 중간중간에 졸리신 분들 계시죠? 졸리시면 뒤로 나가서 좀 서 계세요. 그럼 좀 더 덜 할 거니까. 계속 졸고 계시면 본인이 손해입니다. 자, 오늘은 188페이지 고려의 경제 부분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제는 뭐 신라의 경제, 고려의 경제, 그 다음에 조선의 경제 뭐 끊임없이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중농정책은 별거 없어요. 첫 번째 나오는 중농정책은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별도로 수업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 좀 읽은 걸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정작 중요한 수업은 전시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토지제도입니다. 토지제도입니다. 신라시대의 토지제도 대표적인 뭐였습니까? 노급과 관료전에 관한 거였습니다. 즉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면 당장에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월급을 받을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고려시대에는 월급을 어떻게 받았을까에 대한 내용을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전시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과. 월급을 주는데 두 가지를 줬다는 거예요. 전시과는요. 봐보시죠. 이거 뗄나무 십자입니다. 즉 임야 뗄나무를 가져갈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줬다는 겁니다. 뗄나무를 가져갈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줬다. 그 다음에 토지도 같이 줬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수조권. 농민들이 농사짓고 있는 땅의 생산량의 일부를 나의 월급 몫으로 가져가겠다. 수조권. 거둘 숫자, 그 다음에 벼조자, 쌀조자. 벼의 일정 부분을 나의 월급 몫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수조권입니다.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토지제도가 나온다면 소유권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지문에. 그거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아셨죠? 길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치고 넘어가면 돼요. 다른 문제를 바로 넘어가면 돼요. 수조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전시가 제도와 토지의 종류. 자, 바로 제일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원칙을 하나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세습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었다. 원칙은 알아야 되겠죠. 수조권을 받았다면 원칙적인 게 있다는 거죠. 자, 퇴임하거나 사망하면은 반납하는 게 원칙이다. 법에는 항상 원칙이 있겠죠. 원칙이 있다면 또 항상 뭐가 있어요? 예가 있죠. 예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다면 항상 예가 있다. 예의적인. 예외적으로 세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세습이 가능한 토지가 있다. 세습 가능한 토지가 있다. 이렇게 외워볼까요? 공군의 내공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군의 내공. 공짜가 두 개네요. 그죠? 굉장히 많은 토지 종류가 있는데 공신전이 있고요. 여기는요. 공음전이 있죠. 공신전.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지급한 토지인 거 아실 거고요. 여기는 뭐죠? 군, 인전. 여기는 예역전. 여기는 내장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는 예외적으로 세습이 가능한 토지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공군의 내공. 제가 남성분들하고 얘기하기만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여기에?
여기 공군 다녀오신 분 있나요? 네. 육군은요? 해군은요? 네. 해군하고 공군밖에 없군요. 자, 공군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좀 약해요. 그래서 내공을 좀 가득 쌓아야 돼요. 공군은 그냥 가셔도 돼요. 네. 공군의 내공입니다. 공군의 내공. 공군에 전역하신 분들은 내공을 좀 쌓아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기억이 오랫동안 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류도 가겠습니다. 역분전 갑니다. 역분전을 가보겠습니다. 지워볼까요? 직권 순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고려를 건국한 집권 세력은 호족이었죠. 그죠? 왕건 같은 세력이 호족의 권력을 잡았죠. 이때 나온 제도가 뭐죠? 역분전인 건 다 아시죠? 역분전. 충성도와 인품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농공행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 역분전. 어떤 역할을 했냐에 따라서 고려 건국의 어떤 역할을 했냐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해 주는 것. 충성도와 인품. 참 애매모호한 게 뭐예요? 충성도는 알겠는데 인품의 기준이 없죠. 그죠? 뭘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인품이라는 기준이 참 없는, 이게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권력 잡은 세력이 누구죠? 문벌 귀족들이죠.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나오는 토지제도를 해보겠다. 그게 전시가라고 하는 토지제도다. 전시가라고 하는 토지제도다. 토지도 지급하고 뗄나무도 지급하는 제도이다. 뗄나무를 지급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 겨울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난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우리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해야 돼? 치사해야 되겠지. 이런 목적에 의해서 뗄나무까지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걸 전시가라고 한다. 전시가는 총 3번이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죠. 시정전시가, 그 다음에 개정전시가, 세 번째 한 번 더 다시 했다 해서 경정전시가. 시정은요, 시작했다, 정했다, 일정한 기준을 잡고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시정전시가라고 합니다. 이건 경종 때입니다. 경종때입니다. 누구에 줄 것인가? 전현직에 줍니다. 전현직에 주고 간다. 그 다음에요, 어떤 기준을 줄 것인가? 간품과 인품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겠다. 간품과 인품에 따라서. 이게 문제죠. 인품이 또 나왔죠. 그죠? 인품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인품이 나왔죠. 쭉 한번 연결해 볼까요? 두 개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그렇다면 시정전시가하고 역분전은 아예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죠. 관계가 있죠. 인품에 따라 같이 적용되고 있죠. 네. 그게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온 거죠. 2019년 국가직의 기출로 나온 거죠. 살짝 적어 놓을 볼까요? 네. 어차피 계속 나올 거라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금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봐보시죠. 그러면 시정전시가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란 얘기지. 뭐야? 이게 반영됐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시정전시가는 역분전을 가져왔다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모태가 됐다 이런 얘기를 써요. 모태가 되는 법이었다. 뭐가요? 역분전이 모태가 되었다. 어디에? 시정전시가를 실시하는데. 모태. 즉 어머니 법이 됐다는 뜻이죠. 어머니의 탯줄이 됐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태가 되는 법이 되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지급했을까? 얼마만큼 기준을 또 한번 잡아볼까요? 기준은 토지의 결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의 결수로. 지금은 토지 결수를 이렇게 하지 않죠. 이 결을 갖다 요즘에 현대 단어로 한번 환산해 볼게요. 1만 평방미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또 쉽게 한다면
1헥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헥타 정도를 갖다가 한 결, 1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몇 개를 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전시가 밑에 보시면 189쪽에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봐보시면, 두 번째 그래프 봐보시죠. 1에서부터 총 18품에 월급을 주는 기준치가 쭉 나와 있어요. 18등급까지요. 그죠? 1등급 봐볼까요? 시정전시가 전지와 시지가 100결과 100결입니다. 100결, 100결 이렇게 지급했다는 겁니다. 100결, 100결 지급했다. 기준 잡으셨겠죠? 어느 정도인지. 꽤 많이 지급된 거죠, 지금 현재. 이건 1등급 기준입니다. 보통 이제 문화시중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 영의정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걸 하게 된 이유는요, 숫자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숫자를 가지고 또 문제를 내기도 해요.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 다 잡으셔야 돼요. 시정전시가 이 정도만 하게 되면 잡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박스 두 번째 가보시면 돼요. 필요한 부분만 메모하세요. 전체를 다 메모하려면 힘들어지니까. 자, 개정전시가 뭐죠? 개정전시가는 목종대입니다. 목종대. 전현직에 줍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전현직에 줍니다. 이제 인품이 빠집니다. 간품만 들고요. 인품이 빠지게 됩니다. 비회적인 인품이 드디어 이제 빠지게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관도 이제 우대되는 시기가 왔고요. 그 다음에 새로 지급된 게 한해과와 군인전입니다. 한해과와 군인전이 지급됐다. 자, 한해과란 향리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향리에게. 지방에 근무하는 향리에게 지급된 것이다. 향리에게 지급된 것이다. 얼마쯤 줬을까? 토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봐보시죠. 그래프 보세요. 전체적인 지급량을 한번 봐주시죠. 자, 개정전시가 제1 기준으로 봅니다. 100에 70, 아, 이거 잘못 적었군요. 110개월이죠? 아유, 정신없어. 110개월, 110, 170, 이렇게. 수정 좀 해주세요. 선생님, 잠깐 착각했습니다. 100에 70. 여기는 100에 50, 100개월, 그 다음에 100개월, 50개월. 이렇게 좀 수정 좀 해주세요. 네. 자, 처음으로 군인전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개정제시가에. 군인전. 경정제시가입니다. 전현직에 지급하다 보니 토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제는 현직에게만 지급하게 되었다. 현직자에게만 지급하게 됐다. 그 다음에 무인들에 대한 차별도 시정되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군인에 대한 예우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오품에서의 고위 관료에게 주는 공음전 같은 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공음전. 공음전이 처음 지급됐다. 그 다음에 예역전과 별사전. 조금씩 양이 많아지죠. 공음전, 별사전, 예역전. 부분전. 예역전이 지급됐기 때문에 반대로 한해과는 폐지. 자, 보시죠. 공음전은요. 방금 얘기했던 여기 공음전.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 별사전, 승려나 지리업에게. 승려나 그 다음에 지리업을 가진 사람들, 풍수지리 얘기합니다. 지리업을 가진 사람에게. 구분전, 군인의 유가족에 주는 것들, 구분전 같은 것들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대신에 지방의 향리에게 지급되는 A역전이 지급됐기 때문에 당연히 한해과는 폐지돼야 된다. 두 번 줄 수는 없다는 거죠. 한해과는 폐지되었다. 기준은 얼마냐? 1등급을 기준으로 전지 100개월, 시지 50개월. 점차 감소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소하죠,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10, 110, 100, 70, 100에 50.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게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토지제도다. 쭉 한 번 더 가볼까요? 무신 정권이 권력을 잡았을 때 토지제도가 뭐가 있을까? 없습니다. 무신 정권 시기엔 토지제도가 없습니다. 원간섭기.
건문세족이 권력을 잡았을 때. 녹과전입니다. 녹과전. 경기 8년에 지급했다. 경기 8년에 해서 이유는 무신 정권 시기에도 과거 시험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원 간섭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에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녹과전이라고 하는 토지제도를 새롭게 만들어냈다. 단 경기도 8년에 한해서. 그 다음에 원 간섭기를 지나면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잡는 시기가 오죠. 신진사대부가. 이때 새롭게 등장한 게 과전법이다. 어디에 한해서? 경기도에 한해서. 누구에게? 전현직자에게 지급하는 과전법이 드디어 등장했다. 이건 고려 말 공양왕 때다. 공양왕 때 법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것은 조선에 실시된다 봐야 되죠. 그래서 조선 초까지 과전법이 실시됐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조 때 가면은 직전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현직에 주다 보니 토지가 부족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주는 겁니까, 이건? 현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는 것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직자에게만 지급했을 때 문제점이 하나 도출됩니다. 내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내가 현직에 파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좀 더 많이 모아야 되겠죠. 비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비리를 예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성종 때 관수 강급제로 전합니다. 관에서 수조건을 행사하고 관에서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가게 됐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농민들에 대한 토지의 지배권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관에서 급여가 지급됐다고 그랬잖아요. 관에서 급여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녹봉제도라는 것이 처음 등장했다 보시면 돼요. 처음 등장했다. 자, 근데 이 간수강급제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보시면 이게 15세기 상황이에요. 그럼 16세기가 되면 살인들이 등장하죠. 살인들이 등장해서 이 15세기 훈구파 세력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지는, 한 손에는 권력을 쥐고 한 손에는 경제권을 다 쥐게 됐어요. 전국의 알짜배기 땅들을 전부 다 훈구 세력들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또 특히 세조 시기에는 정난 이후에 많은 그 공신들에게 많은 토지를 지급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반도 토지, 한반도에 오고 있잖아요. 상당수 서해안과 이쪽 남해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지도는 세조 시기에는 이렇지는 않았어요. 전부 다 이걸 메꿨다는 거예요. 토지가 이걸 전부 다 훈구 세력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살인들이 지방에 있으면서 이 상황들 다 목격했단 말이지. 굉장히 많은 비판을 가했겠죠. 그러면서 16세기 살인들이 지배하게 되면서 새로운 제도가 나타납니다. 이게 녹봉제입니다. 또는 직전법 폐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끔 이렇게 쓰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직전법이 나왔잖아요. 간수공급제 나와서 당연히 폐지된 거잖아요. 이때 폐지되었는데 왜 이거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질문 안 해도 됩니다. 설명드릴게요. 직전법이 이렇게 다시 폐지된 이유는 관수건급제가 실시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법을 폐지하는 이유는 힘이 있는 권력자들은 아직까지도 직전법 위에서 수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마저도 이제 없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16세기의 전면적인 녹봉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또 보세요. 지금 토지들을 다 긁고 있어요, 지금 현재. 녹봉제를 실시했을 때 또 문제점이 또 있어요. 자, 문제점 한번 찾아가 볼게요. 문제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시대니까 영의정을 한번 기준으로 봐볼게요. 영의정을, 정의일품이 가장 높으신 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쌀과 포를 갖다가 월급으로 이제 받게 됐다는 뜻이에요. 월급을 받게 됐어요. 쌀은 한 120석, 포는 약 뭐 10석 정도 이렇게 받았다 쳐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런데 영의정이 봤을 때
1년에 자기 집 쌀이 필요한 것은 통상 계산해봤더니 200석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총 20포여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럼 얼마쯤 마이너스가 났는지 한번 볼까요? 얼마쯤 마이너스 났나요? 마이너스 80 맞나? 80 마이너스 10 이렇게 났죠.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하더라는 뜻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 엄마, 아빠가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축을 이루고 있죠. 여러분도 공부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집에 한 달 생활비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쳐봐요. 100만 원인데 엄마, 아빠가 월급이 반쪽 나가지고 한 달 생활비 5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5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때 쳐봐요. 그럼 마이너스 50만 원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비를 줄이든가 아니면 50만 원을 더 충당해야 되겠죠. 더 벌이를 해야 되겠죠. 그죠? 다른 어떤 경제적 활동을 또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마이너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시대의 관료들은 뭘 하냐면 이걸 하게 됩니다. 지주전호제를 합니다. 지주전호제를 실시합니다. 지주가 소장농에게 토지를 빌려준다는 거예요. 이건 엄격히 조선시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고려시대 때 이미 지주전호제와 그 다음에 병작반수제와 토지견병제를 이미 실시했어요. 고려시대. 근데 이게 고려 폐망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폐망의 원인 중 하나예요. 왜요? 백성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민심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고려가 지켜지기를 별로 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지네들이 얘기를 뿐이라는 얘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게 가장 급선무였는데 이게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봐볼까요? 지주전호제는 뭔가 봐볼까요? 방금 얘기했죠. 지주가 전호에게, 저는 소장농을 얘기합니다. 소장농에 토지를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수확량의 2분의 1 갖다가 땅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봐봐요. 그럼 10석이 생산돼서 쳐봐. 예를 들어서 땅을 빌려가지고 몇 가마를 줘야 되는 거야? 얘들한테 5석을 주는 거겠지. 그럼 몇 석 남아요? 빼면은 5석이 남지. 한 석을 먹을 수가 없어. 왜요? 다음에 뭐 해야 돼? 종자로 써야 돼. 한 석마저 먹어버려. 다음에 농사지을 씨앗 없다는 4석이야. 이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 집에 보통 가족들이 옛날에 대가족이다 보니까 막 12명에서 막 15명 기본이야. 기본이야. 또 먹성 좋은 남자애들이 한 10명 된다 생각해봐. 그 중에 몇 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3달? 1년 먹어야 될 쌀이거든요. 먹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을 빌려올 때, 자, 땅을 이 정도 땅을 빌려서 쳐봐요. 요 부분에 자기 땅 이 정도 있어요. 이게 부족하게 되면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거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자, 약속된 금액을 갚지 못했을 경우 얘네들이 이 토지를 가져가겠다는 조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은행 가가지고 돈 1억만 빌려주세요. 빌려줄까요, 여러분? 안 빌려줘. 굉장히 까다롭죠. 절차가 복잡하죠. 서류 막 10몇 가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담보 있냐고 물어보죠. 제일 먼저. 그죠? 담보가 있으면 쉽게 대여가 돼요. 보통 뭐 아파트를 담보를 한다든가 상가 있다면 상가를 담보를 한다. 이거예요. 은행에서 마찬가지죠.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는커녕 원금도 상환하지 못한 조건이 된다면 어떡해요? 이거 가져가 버려요. 은행에서요. 쉽게 토지 겸병은 이거예요. 이거 주인이 땅을 뺏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토지 겸병제라고 불러요. 자, 실패했다고 성공했다고 고랬게? 실패했다고. 다시 조선으로 와봐요. 똑같이 적어볼게요. 지주전에 실시했고요. 그다음 생산량의 2분의 1을 가져가는 병작 반수제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지네들이 원하는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땅을 빼앗아버리는 무슨 제도가 실시돼요? 토지 겸병제가 실시돼요. 이게 조선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짓을 해요. 항상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주전호제, 병작반수제, 토지겸병제가 고려 말에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 조선이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죠? 전체적인 고려에서부터 조선의 토지대까지 다 엮어봤어요. 앞에 신라 것만 엮으면 되지. 신라는 뭐예요? 앞에 세 가지로 구분하면 되지. 상대, 중대, 하대 세 가지만 구분하면 되지. 상대 뭐가 나와야 돼? 노국, 시국.
그죠? 중대는요, 간료전, 그 다음에 노구 폐지. 하대는요, 노구 부활, 간료전 폐지. 세 개만 잡으면 되는 거야. 한번 적어볼까, 여기다가? 자, 한 번에 다 정리해버리자고. 자, 신라 봐볼게요. 상대, 중대, 하대. 자, 보겠습니다. 노급, 시급, 노급과 시급, 노급과 시급. 중대가 옵니다. 신문항 때입니다. 간료전 지급, 노급, 폐지. 하대 갑니다. 노급, 부활, 간료전, 폐지. 요것도 하면 되겠지. 자, 봐봐. 요거 가볼게. 여기까지 해볼게. 여기까지 해볼게. 이런 제도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전주전객제라고 한다.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주전에 제가 뭔지도 잘 헷갈려 죽겠는데 선생님 전주전객제는 또 뭐예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전주는 땅의 주인은 국가라는 의미예요. 전객은요, 백성이에요. 농민들이에요. 농사짓는 농민들이 객이에요. 선생님, 개인이 농사짓는 민전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민전 맞아요. 그럼 민전이면 땅 주인은 전주가 되는 거니까 전주는 백성이 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민이 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근데 그 개념을 보지 마시고요. 제가 보는 경우는 큰 개념을 보세요. 광의적 개념이 봤을 때 국가의 공개념이에요. 국가의 토지의 공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시기로 봤을 때 국가의 공개념을 봤을 때 전주는 국가가 된다고요. 땅 주인은 국가가 된다고요. 그리고 전객은요, 백성이 농사짓는 그 땅을 얘기한다고요. 농사짓는 농민들이 전객이 된다고요. 민파탕에 무슨 사상이 깔려 있다고요? 왕토 사상. 즉 고려라는 땅 다 누구 거란 뜻이죠? 왕의 땅이라고요. 왕의 땅이라고요. 여기까지 쉽게 해서 직전법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전주전객제가 들려가 있다. 전주전객제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전주전객제가 나오면 안 되겠지. 그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전주전객제, 여기는 왕토사상. 자, 오늘 해야 할 내용은 뭐죠? 순서 잡으셔야 할 것. 전반적인 토지제도의 각 시대별 흐름을 다 잡을 것. 공무원 시험 필수적으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전주전객제와 지주전객제 구분할 것. 단어가 비슷할 뿐이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들. 시대에 따라서 토지제도가 각자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됐죠? 189쪽 빠진 부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입니다. 두 번째 박스 보세요. 토지 지급량을 다시 봅니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전시가 보면 전지와 시지가 꾸준하게 지급되고 있죠. 근데 보시면 16관등 봐보시죠. 개정전시가의 시지 부분에 16관등부터는 공란으로 나와 있죠. 다 XX 한번 쳐봐봐. 거기다 XXX 쳐봐. 색깔표 한번 칠해봐. 다 까만색이니까 색깔을 빨간색 같은 걸 칠해봐봐요. XX 쳐봐요. 지급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16관등 이후부터는 시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지가 선생님 지급되지 않으면 겨울철에 난방을 어떻게 하고 취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제 알아서 하겠죠. 그 다음에 경정전시가에 15관등의 시지 봐보세요. 거기서부터 X 하시면 돼요. XXX 쳐보세요. 16, 15 시지부터는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같이 잡아주실 것. 16과 15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그죠? 네, 16, 15. 16이냐 15에 따라서 개정전시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정전시가가 될 수도 있어. 점차 갈수록 지급량이 줄어들었다는 사실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까지 잡으시면 이제 토지제도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그죠? 요거 이제 이론의 기초하에 여러분이 가장 실력을 또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기출문제가 또 많이 적혀 있으니까 지금 보지 마시고 이제 기출문제 풀 시간 없어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푸시라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고요. 제가 핸드폰 번호 알려드렸으니까. 아셨죠? 자, 토지 종류 보겠습니다.
과전 보겠습니다. 문무 관료를 18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과전. 과는 나눴다는 뜻이에요. 뭐 여러분 대학 다닐 때 뭐 영문학과, 국어국문학과, 뭐 전기공학과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공업전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 지급했다. 세습이 가능하다. 아까 세습이 가능한 토지를 외우라고 그랬죠. 공분의 내공. 그 다음에요. 한인전 6품 이하에게, 군인전, 군인에게, 구분전, 하급 관료와 군인 유가족에게, 내장전, 왕실의 경비, 공회전, 중앙과 지방 관청의 경비, 사원전, 별사전, 승려에게, 예역전, 지방의 향리에게, 둔전, 국경에 주둔하는 군대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배분 토지다 그랬습니다. 자, 군인전 부분에 살짝 뒤에 여백에다가 한번 적을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끝부분에다가 살짝 더해보세요. 수신전과 휴량전. 수신전, 휴량전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야. 근데 전쟁터에 남아가서 불운하게도 사망하셨어. 이럴 경우에 그 유가족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유가족의 토지를 지급한다는 뜻이에요. 수조권을 지급한다는 뜻이에요. 수신전입니다. 보세요. 수신이거든요. 지킨다요. 지킬 숫자, 몸 신자요. 내 몸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보면은 부인이 결혼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부인이 결혼하지 않는 조건에 수신전이 지급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야? 이게 전체 부분의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전체 부분의 2분의 1 지급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거기에 자식이 있었을 경우 있겠죠. 그 자식은 자, 양육해야 되겠죠. 그죠? 양육해야 되겠죠. 대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얘들은 불쌍하거든요. 불쌍할 출자예요. 이 불쌍한 아이들과 그 엄마에게 주는 토지 수신전과 휴량전이다. 아이들을 양육시키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 두 가지를 지급합니다. 자,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수신전과 휴량전을 두 개 다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수신전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자식이 없으면 휴량전을 받을 수 없고 수신전 맞는 것들. 이해 가셨어요? 어디까지 지급될까? 여기 시험에 나온다고. 수신전과 휴량전은 어디까지 나올까? 어디까지 지급될까? 여기 보세요. 보세요. 관수광부제 보세요. 자, 봐보세요. 어디까지 지급될까요? 수신전, 휴량전이 직전법대 지급가 안 될까? 지급되지 않는다고. 왜? 현직자면 주니까. 돌아가신 분은 뭐야? 전직자잖아. 직전법이 되면 어떻게 수신전과 휴량전도 다 폐지된다고. 시험 모의고사든 기출문제든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수신전이 뭐예요? 휴량전이 뭐예요? 왜 이게 수급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보는 질문들. 요 내용 하시면 돼요. 수신전과 휴량전이 있다는 것.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90쪽. 3번 민전봅니다. 농민이나 귀족 등이 사적으로 소유한 토지, 매매 상속 증여 양도가 가능하다. 그거 밑줄 것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 앞에 민전하는 별표를 치시고, 고려시대 가장 대표적인 토지제도는 민전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가처제의 붕괴가 하겠습니다. 붕괴. 어느 시기에? 무신직공기와 원간섭기에 가소가 됐다. 원간섭기에 가소가 됐다. 무신직공기부터 가소가 됐다. 그리고 신진관료들은 녹가전 지급됐다. 녹가전 언제 지급됐다고 그랬죠? 이해 가시죠 이제? 녹가전 찾아볼까요? 원간섭기에 경기도 8년에 한해 지급된 게 녹가전이다. 살짝 적어요. 원간섭기 경기 8년에 한해서 지급됐다. 그 다음에 고려의 수치제도. 고려 수치제도는 실상 우리 최근 시험에 한 5년짜리 시험 중에 아예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건 조선시대 수치제도만 나오기 때문에 조선 것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패스.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선택과 집중을 했을 경우에 선택과 집중해서 이건 빼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국가재정의 운영 5번 가봅니다. 3, 4만 체크해볼까요? 3, 4 곡식의 출납 및 회계를 담당했다. 회계 밑줄.
가장 기본적인 거 물어보는 게죠. 조선의 3사가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거죠. 조선의 3사는 다 아시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건 언론 기능이 반면에 고려의 3사는 무슨 기능이라고요? 단순 회계 기능이다. 구분하시면 돼. 회계 기능이다. 그거 하나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 봐보시죠. 창 볼게요. 국가의 재정의 중심인 쌀과 배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대표적인 게 자창, 우창, 용문창.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 좀 7급에 나오는 부분들 7급 하신 분들은 보셔야 돼요. 자창에 관련된 부분, 우창에 관련된 부분 보셔야 되고요. 공통적인 거 상평창 우리가 알고 계실 거예요. 물가 조절 기관이죠. 물가 조절 기관. 어디에 설치됐습니까? 개경, 서경, 12목 총 14군데 설치됐다는 것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의창입니다. 의창입니다. 빈민구제 역할입니다. 창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 아니에요. 창고에 뭘 저장해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쌀을 저장했던 뜻이에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고려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만들어져. 고려 성종 때 만들 언제까지 갈까요? 예. 성종 때 시작해서 성종이 끝나요. 조선 성종 때요. 쭉 적으세요. 고려 성종에서 쭉 하시고 조선 성종까지 적으세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게 사회복지직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직. 네. 됐죠? 그 다음에 192쪽 고려의 경제활동 보겠습니다. 고려의 경제활동. 고려의 경제활동. 자, 농업기술만 바로 볼 거예요. 농업기술 중간 부분 박스만 볼 것입니다. 고려 전기. 첫 번째 휴환농법. 자, 일역전, 제역전. 한 해 농사 짓고 한 해 쉬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해 농사 짓고 계속 쉬는 것들. 그러니까 땅이 항폐화됐다는 거죠. 계속 한 가지 농작물만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그 농작물에서 나오는 그 어떤 뭐랄까 화학 성분 때문에 땅이 항폐화됐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1년 농사 짓고 쉬고 1년 농사 짓고 2년 쉬고 일역전, 제역전 1년 쉬고 2년 쉬고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농법에 대한 기술이 아직 없었다는 거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고려 후기를 봐보시죠. 휴환농법을 극복한 게 뭔가요? 심경법이 줄 것입니다. 심경법. 땅을 깊이 가는 거예요. 심경법. 12법. 퇴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12법은 퇴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밑에 신경법 밑으로 갑니다. 그 박스 밑에 신경법 오류를 범하기 쉬운 거 한번 찾아갑니다. 신경법이란 처음 나오는 게 신라 지정왕 때다. 화살표 하시고 고려 전기에는 국정교과서에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고려 전기에 신경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고려 후기에 신경법이 일반화되었다, 확대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다면 고려 전기에 신경법이 확대됐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은 가능하지. 추측까지 시험 보면 안 되지. 시험 공부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고려 전기에 신경법이 확대됐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출제자들이 그걸 함정을 파고 있다고. 그죠? 선생님들이 모의고사에 끊임없이 이걸 내요.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국정교과서를 우리 국사에 책을 쓸 때 기본으로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직파법이 일반적이었다. 직파, 씨를 직접 파종하는 건데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요? 밑에 쭉 내려가 보시죠. 이항법. 이항법이 별표 쳐야 되겠죠. 모내기란 뜻이죠.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일부 남부지방에 처음 고려 후기에 등장했다. 자, 조선 전기가 봐요. 이항법. 국가에서 조선 초기에 물 부족 사태를 인해서 반대했다. 왜냐하면 모내기라고 해서 물이 필수적인 거야. 근데 물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내기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 반대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되면 어떻게 됐나요? 일반화가 되었다. 조선 후기에 일반화됐다. 가로 열고 일반화되게 된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저수지와 보가 확보됐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저수지, 마을에 커다란 공동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자그마한 정도의 웅덩이가 좀 더 큰 보를 만들어서 자기 농작물에 물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해결되었다.
다시 올라갑니다. 고려전기로. 1년에 한 가지 농작물을 짓는 게 일반적이었다. 해결 방법. 두 번째, 고려 후기로 갑니다. 2년 3자병의 윤작법으로 왔다. 2년 3작 가겠습니다. 조, 보리, 콩. 2년에 걸쳐서 세 가지 작물을 짓게 되기 시작했다. 보통 1년 1작만 계속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한 가지 농산물만 계속 지었을 경우 거기에 어떤 성분이 나가지고 그 땅을 항폐화시키더라. 근데 이게 세 가지를 갖다 이렇게 세 가지 농작물을 지었을 경우 이런 성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이게 합쳐지게 되면서 최소한도 항폐화되는 산성화되는 걸 방지하더라. 알칼리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중성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야. 최소한도 중성을 만들어. 그러다 보니 2년에 세 가지 농작물을 지속적으로 짓게 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새로운 농업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2년 3작의 윤작법이 드디어 고려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선 전기로 가면 2년 3작 윤작법이 일반화됐다는 거. 일반화됐다는 거. 자, 시험장 가시면 끊임없이 두 가지를 문제를 낼 거예요. 모내기 즉 이항법. 그 다음에 밭작물의 2년 3작의 윤작법.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시험 단골 요소예요. 항상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는 거야?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모내기와 2년 3작 윤작법. 고려전기, 고려후기, 조선전기를 끊임없이 구분 잘 하실 것. 됐죠? 네. 핵심은 모내기가 조선 후기가 되면 일반화 된다는 거. 조선전기는 정부가 반대했다는 거. 고려 말에 이런 게 처음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들. 순서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상업 가겠습니다. 상업. 제일 밑에 합해만 보시면 됩니다. 합해. 합해 볼까요? 쌀, 저포가 교환의 기준이 됐고 철전과 은병 등이 합해의 역할을 하였다. 성종 때, 네, 건원정보의 최초 합해입니다. 살짝 적어놓을까요, 연필로? 성종 때 건원정보는 최초의 합해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합해. 그 다음에 숙종 때 의천이 송나라 유학 이후에 숙종에 건의하고 난 다음에 주전도감을 만들고 합해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삼한통보, 해동통보 등 활구, 은병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 또 언간섭기에는 지음보초 같은 지폐가 유통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숙종 때 만들어졌던 이 합해들 어떤 쓰임새일까? 어떤 쓰임새로 썼을까?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지. 그죠? 자, 삼한통보, 동국통보, 해동통보, 중보. 구분하실 것. 뭐가 구분할까요? 조선시대에 발행된 합해하고 구분할 것. 쓰임새는 뭘 썼을까? 쓰임새는 뭘까? 서점에 가서 책 사는 것. 찻집에 가서 차 마시는 것. 주점에 가서 술 마시는 정도를 썼다. 널리 유통이 됐나 안 됐나 끊임없이 물어본다. 이거 가지고 널리 유통됐다 볼 수 없지. 유통됐다는 전 국민이 다 써야 유통됐다는 단어를 쓰는 거니까. 유통에 실패했다는 거지. 널리 활용되지 못했다는 거잖아. 합편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널리 유통되지 못했다. 또 하나 아직 하는 김에 하자고. 널리 유통되는 게 항상 나온다면 여러분이 항상 알아야 할 게 이건 조선 후기가 된다. 무조건. 상평통보를 잡아주시면 된다. 구체적으로 시기를 물어본다. 대동법
실시유로 잡으면 된다. 강해운 때 대동법 실시 이후부터 널리 유통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건 시험에 끊임없이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널리 유통된 시기를 항상 물어본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공업 볼까요? 구분해 보겠습니다. 관청 수공업과 소수공업, 이건 전기의 대표적인 거. 소수공업은 향소 부구할 때 그 소자입니다. 소수공업입니다. 소수공업, 관청수공업이 주도했다. 전기에는. 후기가 하면요, 민간과 그 다음에 사원, 민간과 사원 수공업이 성행했다. 두 가지만 일단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훗날에서 사원 수공업이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고리되어 버려요. 스님들이요. 그게 이제 고려 불교가 부패하는 원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예, 불교에서 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 하나, 부패하기 시작했다. 넘겨갑니다. 194 고려의 사회제도 갑니다. 고려의 사회제도. 자, 신분제도 보면 귀족이 있고요, 중류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민이 있고 천민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류층 한번 봐보세요. 중류층. 어떤 사람이 중류층이 보겠습니다. 통치체제의 하부 구조를 맡아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서리, 밑줄 긋죠? 서리는 중앙관청의 행정이라고 적어놓을까요? 중앙관청의 행정을 담당한다. 남반, 왕실의 행정을 담당한다. 왕실의 남반. 이 남반은 훗날 이름이 뭐로 바뀌죠? 왕 밑에 예 이렇게 하신 분 누구죠? 내시 같은 사람들이 이제 훗날 이름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뭐 향리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 향리에 대기한 공부 시험이죠. 그죠? 네. 지방직 공무원들입니다. 향리는 지방직 공무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군반, 군인들. 그 다음에 영리. 그 영리라고 하는 것은 그 행정 단위의 사이사이에 있었던 그 관청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관료들이 파견 나갔을 때 잠시 쉬었다 가는 공간들을 보시면 돼요. 공간들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민 보겠습니다. 양민.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고 하기도 한다. 백정이 몇 줄 보여야 돼요? 백정. 조선의 백정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조선의 백정은 뭐예요? 도산업 종사자인 반면에 고려의 백정은 일반 양민을 얘기한다. 양민은 국가로부터 토지 수조권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끊임없이 물어보죠.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백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상인, 그 다음에 수공업자, 이게 전부 다 양민이고요. 그 다음에 향소 부공민들도 양민에 포함됩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죠. 신량역천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신량역천인. 자, 이 사람들이 향이라든가 소라든가 부곡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의 신분이 뭐였냐는 얘기지. 뭐였어요? 양인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하는 역할은 뭐 한다는 얘기죠? 천한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신분은 양인이었다. 그래서 신분 구조로 나올 때 향소보고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양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려까지 있는 거죠. 그죠? 신라에는 향과 부곡이 있었던 거고, 고려가 되면 향과 부곡 플러스 소가 되는 거고, 조선이 되면 향수복이 다 소멸된다. 소멸됐다는 다 양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양이나 됐다는 뜻이에요. 이건 기본으로 잡아야 되겠죠. 향소 부곡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천민 보겠습니다. 천민. 자, 첫 번째 노비 갑니다. 천민의 대다수가 노비이고요. 이들은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혼은 노비들끼리 통혼이 일반적, 노비들끼리만 결혼한 게 일반적이었다. 통혼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양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나 비가 있다면, 노는 남자를 얘기하고 비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걸 합쳐서 노비라고 불러요. 한 사람이라도 노나 비가 있다면 그 자식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일천즉천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셨죠? 일천즉천이라는 단어. 이 일천즉천은 언제까지 적용될까요? 하살표 땡겨봐. 일천즉천은 언제까지 적용될까요? 언제까지? 조선 이용조 때까지 바뀝니다. 이용조 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죠. 조선시대 이용조 때 노비 종목법이 만들어지면서 일천즉천은 사라지게 됩니다. 일천즉천은 조선 후기 이용조 시기에 노비 종목법이 깜짝이야. 노비 종목법이 만들어지면서 일천즉천 제도는 소멸됩니다. 아버지의 노와 어머니의 양인이 결혼하게 되면 일천즉천에 의하면 이건 천자가 되는 반면에 엄마의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엄마가 양인이 되면 이건 양인이 되는 거예요. 이용조 때 만들어진 노비 종목법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일천즉천. 그 다음에 공노비와 산노비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자, 공노비 보겠습니다. 이병도비 관청에서 자벽 급료를 받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죠. 공노비는 60세가 되면 역에서 면제가 된다. 역에서 면제가 된다. 애건업이 지방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다. 수입 중 규정된 액수를 관청에 납부한다. 네. 그 다음에 산업이, 설건업이 주인집에서 살면서 먹고 사는 애들. 자, 그 다음 애건업이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과 따로 살면서 일정량의 신공을 바친다. 신공은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밖에 나와서 사는 조건으로 얼마의 액수를 갖다가 주인에게 주는 형태.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가옥과 토지와 노비 등을 소유 가능하다. 노비가 토지를, 노비가 또 노비를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분이 양인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자, 신분적으로는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양인 백정과 거의 비슷하더라. 백정과 비슷하더라. 그 밖에 천민, 양수척, 그 다음에 하척. 예, 이게 이제 고려의 도사랍 종사자들이에요. 그죠? 수척 또는 무자리라고 칭하고, 이네들은 여진족과 거란족들이 기하했던 사람들이다 보시면 되고요. 기타, 제인, 광대, 오늘날 연예인들, 그 다음에 기생, 이런 그 밖에 천민 신분이 있더라. 그 다음에 고려 사회의 모습입니다. 자, 의창제도. 흑창에 하충됐다. 흑창은 언제 만들었지? 태조 때, 고려 태조 때 만들었고, 의창은 성종 때. 언제까지 간다고요? 의창 제도는요? 조선 전기까지. 성종 때 시작해서 조선 성종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평장, 물가 조절 기간, 제2보. 뒤에 보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네. 돈과 관련되어 있고요. 구제도감, 구급도감. 뒤에 도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만들어진 임시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발생 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임시기관이었다. 동서대비원, 예. 빈자, 가난한 백성을 치료하는 것. 해민국, 빈자에게 지어주는 약국. 다음 페이지. 혼인제도. 제일 위에 향도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죠? 우리 첫 수업할 때 향도는 이미 설명드렸죠. 향도는 별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향도. 밑줄만 그어볼까요? 불교신앙과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향리들을 중심으로 향리의 밑줄 그어볼까요? 향리와 백성들이 중심이 돼서 향도 활동을 했다. 대표적인 활동을 하고 우리는 매향 활동이라 한다. 매향 활동. 우리 마을 뒷산에 향나무를 베어다가 우리 집 앞에 있는 바닷가에다가 묻어요. 그걸 매향 활동이라 불러요. 그와 같은 무리들 같은 우리 뭐라 불러요? 향도라고 부른다고요. 됐죠? 이래 하는 일, 사원을 건축하기도 하고 탑과 불상을 건축하기도 하고 조성하기도 하고요. 마을 공동체 의식을 주관 농민 조직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그 밑에 여백에다 조선 후기 하면 되겠지. 하달표 하시고 조선 후기는 어떻게 변모가 되나요? 상두꾼으로. 네. 조선 후기가 되면 상두꾼으로 변모한다. 네. 마을에 상을 당했을 경우에 그 상을 전체적인 부분을 전부 다 주관해서 치러주는 것. 꽃상을 메고 장지까지 가서 매장까지 다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걸 우리 상주권이라고 한다. 혼인제도와 여성의 지위. 혼인제도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다. 일부 일처가 원칙이다. 여백에다가 적습니다. 원간섭기 일부 권문세족들이 일부 다처제를 주장한 적이 있다. 원간섭기에 권문세족들이 일부 다처를 주장한 적이 있다. 이때 여성들의 반발이 컸다 적습니다. 여성의 반발이 컸다. 그 다음에 근친혼과 동성혼이 성행했다. 근친혼과 동성혼이 성행했다. 그 다음에 조혼이 유행했다. 이건 원간섭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시죠? 예. 공녀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원날에 바치는 공녀를 피하기 위해서 조혼, 일찍 결혼하는 제도가 유행했다. 그 다음에 남기여가혼 밑줄 그으셔야 되겠습니다. 남기여가혼 결혼제도 중 특징인 중 하나가 남기여가혼이라는 게 나오죠.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여자 집에서 사는 거. 왜? 노동력 제공이에요. 여성 집에서는 노동력 확보가 되는 거지. 고래의 무엇과 유사한가요? 대릴? 네, 고래 대릴 사이즈와 좀 유사하지 않나요? 유사하죠? 이게 고려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게 시대적으로? 조선시대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죠? 조선 중기까지 넘어올 것 같습니다. 조선 중기까지. 조선 중기에는 뭐가 나타나요? 즉 후기에 되면 친형제가 등장합니다. 친형제가 등장합니다. 고려 후기에. 친형제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면 여자가 바로 시댁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들, 이걸 친형제라 불러요. 제가 어제 사료를 열심히 만들다 왔는데 친형제를 하나 집어넣어놨습니다. 친형제 하면 꼭 나오는 게 조선 후기 18세기 김홍도 그림을 살짝 집어넣으면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거예요. 저도 이거 살짝 집어넣어놨어요. 언젠가 여러분 같이 여러분 문제 풀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미리 제가 스포일러가 됐습니다. 스포일러. 그 다음에요. 여성의 지위 보겠습니다. 여성의 지위는 간단해요. 밑에다가 니코르 21세기 여성에 적어놓으면 돼요. 21세기 여성과 고려 여성의 지위가 같아요. 20세기도 아니에요. 21세기예요.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는 거예요. 봐보겠습니다. 유산 분배, 호적 기록, 제사, 상복제도, 친족 관계에서 남녀의 지위가 대등했고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거기에 핵심적인 거 뭐죠? 호적이죠. 호적. 왜냐하면 20세기까지 우리 여성이 호적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21세기 와서 우리 여성이 처음으로 호적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과 살고 계신 분들은요, 분가에서 나올 수 있어요. 본인 호적을 가질 수 있어요. 20세기까지는 불가능했다고요. 근데 이미 21세기에 나온 얘기를 고려시대 여성은 이미 호적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가면 돼요. 고려 여성의 지위는 21세기와 여성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20세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상장례 풍속. 장례. 불교와 토속신앙이다. 불교 밑줄 보시고 토속신앙 밑줄 보시고. 그 다음에 상례. 사람이 돌아가실 때 A를 갖추는 것들 주로 사원에서 주관했다. 사원에서 절에서 주관했다. 고려 말이 되면 성리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 유교식 장례와 제사의식이 유교식으로 발전했다.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뭐가 있죠? 유교식과 또 일부는 불교식 하는 부분이 약간 섞여 있는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네, 쉬겠습니다.